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없는 서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죠. 이 집 없는 서름이 최근 들어가지고 집 있는 서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자, 빚을 낸 집이 우리 경제, 가계 뭐 이런 데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부채 중에서도 그야말로 큰 문제로 지금 되고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하우스 푸어입니다. 직역하면은 빚을 가진 뭐 가난뱅이 이렇게 직역이 되겠죠. 잘못하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게지가 될지도 모를 이 문제 오늘 저희들 토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에 부딪힌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적지 않이 계실 겁니다. 자, 제 오른쪽부터 우리 단골 손님이시죠. KB금융주주 경영연구소 김장희 박사님. 날씨가 네. 더운데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왼쪽에 충청남도 추천기관이죠. 그 충남경제진흥원을 이끌고 계시는 송기균 원장님 오늘 잘해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송 원장님은 마침 저서 중에서 주식과 부동산 파티는 끝났다 뭐 이런 저서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토론도 그거하고 잘 매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 여러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 이 중 주택담보대출만 전체의 40%. 무리한 주택대출로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늘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적게는 108만 4천 가구에서 많게는 156만 9천 가구가 하우스푸어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집값 상승기에 받은 대출금이 원리금 상환 시기가 되면서 다중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월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산층의 사전 채무조정제도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계약자와 시공사, 대출은행 간 분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국내 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은 104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2.7%를 차지한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와 건설사 채무 보증 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집을 경매당하는 하우스 푸어들도 늘고 있다. 5월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모두 3천여 건에 달해 월간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수준이다. 더욱 문제는 내년까지 전체 담보대출 중 46%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 기간이 종료돼 하우스푸어가 속출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배경으로는 글로벌 경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분양가 거품, 그리고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대출과 개인의 과도한 투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판 서브프라임 우려가 한층 커지는 한편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시각도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달라서 괜찮다는 주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하우스푸어 160만 시대, 과연 가계발 금융대란을 몰고 올 것인가? 센 경제인 토론, 하우스푸어 증가의 원인과 파장, 그리고 해법을 집중 진단한다. 자, 이게 오늘 두 패널분 그야말로 우리 귀에도 이렇게 낯설죠.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몇 년 전만 해도 듣기가 어려웠던 말인데 요즘 이게 뭐 그냥 아주 그 언론, 경제신문 같은 데 보면 도배를 하고 있다시피 한 문제로 이게 떠오르고 있어요. 자, 우리한테 경제 위기가 닥친 게 몇 번 있었죠. 97년도 가장 컸던 게 외환 위기였고 또 2004년도에 신용카드 위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 위기가 혹시 네 번째 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우스푸어라는 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무리한 이렇게 주택 대출을 해가지고 원리금 상환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그런 가구를 일컫는 말인데 도대체 실태가 현재 어떤지 그걸 한번 먼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네. 어떤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확한 실태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최근에 지금 그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사람, 순자산이 마이너스이거나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을 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네. 원리금 상환액이 30%를
넘는 사람 이런 가구를 우리가 이제 하우스 푸어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정의 자체가 좀 아직 정확하지 않고 또 이 원리금을 갚는 방식도 다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실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대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어떤 조사에 의한 결과들인데 뭐 적게는 2,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런 가구가 한 16.2% 되더라. 네, 네.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그 잡코리아라는 데서는 뭐 한 48%까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실태도 네. 정확하지 않은 아주 어찌 보면 우리가 알면은 공포스럽지 않은데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이 통계 자체도 지금 뭐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들이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히 문제인 건 틀림없지만은 정확한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뭐 저기 송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부장이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서울신문 잡코리아 조사 결과인데요. 집 가진 사람의 48.2%가 나는 하우스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네. 근데 그 사람들 절반이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느라고 살림이 쪼들리고 집값 떨어져서 고통받는다는 게 이 조사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집을 가진 사람 중에 64%가 집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자 부담 이런 거 부담 되니까 팔고 싶다는 건데, 이 집 팔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향후에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럼 향후에도 하우스푸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우리가 소위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망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일본 경우가 있죠.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모게지 있었는데 한번 그런 거랑 비교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한국판 서브프라임 어떤 우려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비교를 해서 한번 본다면 어떨까요? 자, 송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제 사태 원인을 보면 이제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계들이 이 앞다퉈서 이제 빚내 가지고 집을 샀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부동산 거품이 분기가 되니까 이제 하우스푸어가 이제 급증을 했고, 그리고 그게 더 급증하면서 실물 경제 위축까지 왔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도 역시 부동산 그 거품이 가계대출 늘어났다가 지금 꺼지는 중이고, 그러면서 하우스푸어가 생겨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초기 국면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초기 과정을 상당히 그대로 똑같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은 하우스푸어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니까 그게 급증하니까 은행 부실이 늘어나고, 그래서 금융위기까지 온 것이 이제 서브프라임의 결말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원인도 같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같아요.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비교 좀 한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워낙 샥이 컸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만, 이 서브프라임 사태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또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가계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같은데, 이 소위 그 서브프라임 대출을 한 대출 채권을 가지고 소위 그 펀드를 형성을 해서 그 펀드에 대해서 소위 그 신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또는 신용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펀드 쪽이 대량 환매가 났기 때문에 그 펀드런이 전체 시장에다가 영향을 주면서 일시적인 샥이 굉장히 강렬하게 본물이 터졌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이런 어떤 펀드를 형성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융기관에 있는 채권이 금융기관 밖으로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샥은 분명히 적을 거다.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LTV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훨씬 낮았고 DTI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미국처럼 되지 않는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는 지금 이런 그 소위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부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권이 이제 금융기관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금융시장 바깥까지 갔느냐는 것에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LTV라고 하는 것, 그 주택가격 대비해서 담보를 얼마 해줬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행의 경우는 한 50% 수준, 비은행이라 하더라도 한 70%, 80%였기 때문에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높진 않았다. 그다음에 DTI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문제는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LTV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집단 대출.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분양가 대비해서 네. 주택담보대출 해준 것이 상대적으로 더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그다음에 일부 계층의 어떤 그런 그 DTI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다른 그러게요. 측면이 있지만 미국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자,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 대비가 이를테면 그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으로 번졌느냐 안 번졌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펀드런 같은 게 약간 이제 말씀 그렇죠. 주셨는데. 그 영향 범위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근데 그 구조가 말이죠. 조금 그 가계부채에 해당되는 것이 약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저신용자들, 저소득층인데 우리나라는 중산층까지 이게 좀 그 많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측면이 하우스푸어 향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고소득자가 좀 늘고 있다 그러죠, 통계적으로도. 근데 지금 현재 나온 통계들을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이하 계층 쪽에서 그러니까 월소득 2, 300만 원 쪽에서의 어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쪽의 측면인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중하 쪽, 그렇죠. 중하 쪽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고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어떤 실마리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그 집단 대출죠. 네, 네. 뭐 이런 쪽하고 좀 연관이 돼서 그렇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분명히 이제 병인 것은 사실인데 네. 이게 어떤 그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이어서 관리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송 원장님은 지금 우리 하우스 푸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건 뭐 물론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도대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면 큰일이죠.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될 문제일 텐데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네. 그 주택 대출이 급격히 많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가게들이 지금 현재의 주택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과연 있느냐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 그러게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정부나 이제 일부 좀 문제가 크게 안 될 거라고 좀 낙관적인 견해를 펴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이제 하나가 LTV고 또 하나는 이 가계 대출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1억을 대출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1억의 대출 부담이 어느 정도 큰 건가를 한번 따져보면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 6%라고 보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1억 대출 금리 6%면 매달 이자만 50만 원 내야 돼요. 큰 돈입니다. 그리고 1억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실제로 뭐 은행 대출은 그것도 짧지만 10년 분할 상환한다고 치더라도 매달 한 85만 원을 내야 돼요. 네. 1억 대출 받으면 원금 이자로 매달 135만 원 내야 되는데 큰 돈이죠. 근데 2억 대출 받으면 270만 원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이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봉급받는 사람이 소수일 거라는 네, 얘기예요. 네. 500만 원 봉급 받아도 2억 대출 받으면 원리금 상환만 절반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서브프라임 대출의 네. 범죄에 드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송 원장님하고 김 박사님하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낙관적이고 조금 그 낙관적의 정도가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주택담보대출이고 그 중에서도 아까 김 박사님 지적해주신 지금 집단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집단대출이 지금 통계를 좀 잠깐 좀 한번 시청해보고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보다 집단대출이 한 3배 정도 높다 그러죠. 이건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를 본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는 이게 한 2배 정도 높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집단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던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선 아까 그 송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나가야 그러시죠. 될 네. 것이 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수준이 6%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평균적인 이 만기는 대개 15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은행권, 다른 나라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는 이런 그 소위 보험회사나 증권사, 그 다음에 뭐 서민금융기관까지 다 집단대출을 한다고 하면서 5년, 10년의 단기를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엉겨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보통 5% 내외의 금리에서 15년에서 30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상환 부담을 따져보면 다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이 한 390조 되는데요. 네. 집단대가 한 104조 됩니다. 그 집단대출이. 그러면 지금 4분의 1이 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이 완성돼서 입주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받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도금을 내고 그다음에 잔금을 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비 대출까지 다 해줬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계약금만 넣으면 중도금과 잔금을 이제 시공사하고 시행사 또는 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하고 해가지고 그 입주자가 내질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주택 가격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지역이.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분양가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이 계약을 해지하자 이런 건데 계약금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라리 해지를 하고 계약금 손실 보는 게 가격 떨어진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건데 이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 특징이 뭐냐면 지역별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소위 경기도가 이 집단대출이 한 36.9%, 서울이 한 22.2%, 그리고 좀 지방은 거의 뭐 부산 같은 경우는 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도 최근에 많이 했던 김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또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하우스푸어로 연결되어 가지고 미국의 서프라임 같이 이렇게 중대하게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연체율이 1.56%로서 그러게요. 평균적인 주택담보대출이 0.4%니까 4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금액으로 따져보면 연체가 된 대출이 이 잔액이 1조 6천입니다. 네. 1조 6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더 이제 심각해지겠지만 아직 현재의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 방어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그런데 볼수 지금 아까 이제 그 펀드론 같은 금융권까지 번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우리 김 박사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집단 대출 지금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말이죠, 송 원장님. 그렇죠? 시공사들,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들하고 은행권까지 이게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부실화가 되면 좀 막성 채권이 돼서 결국 은행권 건전성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우려를 하는 것이 집단 대출의 이제 문제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금융권 전이 가능성을 아까 김 박사님 아직은 물론 이제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 달리 봅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그 큰 그림으로 보면 말이죠.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서프라임 사태 왔고 스페인이 이제 국가부도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보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큰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리스크가 큰 것이 대형 프로젝트였죠. 우리가 2010년에 떠들썩하게 했던 게 용산 역세권 개발한다고 뭐 삼성물산이 주관사 포기하느니 뭐 책임 묻느니 한참 시끄러웠는데 30조짜리였어요. 그게 먼저 깨졌죠. 무산됐죠. 지금 진행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리스크가 큰 부분이 PF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리스크 과감하게 치고 투자 그 대출 많이 했던 저축은행들이 큰 데들 1위부터 5위까지 다 무너졌죠. 지금 몇 조 원, 10조에 가까운 이 지금 그 세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큰 부분이 집단 대출이란 말입니다. 앞에 PF는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가 하고 이제 그 은행권이 무너지는 거고, 이 집단 대출은 분양은 됐는데 분양이 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니까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돈 못 내겠다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대출의 문제가 확산되고 하는 하나의 중간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은행권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네. 부동산 거품이 더 꺼지고 일반 주택담보대출까지 확산이 되면 은행들이 부실이 커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은행권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송 원장님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박사님, 이제 은행권에 아무래도 이제 마침 또 KB 금융주주에 계시니까는 네. 어쨌든 이 집단 대출 문제 포함해서 가계부채 전체 문제에서 건설사들하고 중도금 보증을 서준 건설사들, 그다음에 은행들도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튼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권에 계신 분으로서. 이제 금융 그 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네. 정확하게 어떤 심사할 수 있는 능력, 선별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것도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내려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낙관을 해서 무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많은 사례에서도 보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펀드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펀드 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펀드 무너진 데들 하면서 너도 나도 먼저 빼내버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시공사가의 한 47%가량이 이제 부실하다. 네. 그래서 설령 이제 보증을 섰대지만 보증을 못 받게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한 1조 6천 정도가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시행사, 시공사 이런 데가 부실하다는 것을 또 영세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기관들이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특히 특정 지역에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네. 분명히 우리가 사전적으로 우리가 경계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 과열을 해가지고 네. 금융기관끼리 너무 과열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자, 있습니다. 은행권의 책임론에 대해서 지금 뭐 김 박사님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됐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대출 구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별로 없다 그래요. 이렇게 이자를 상환하는 거치 기간을 주고 네. 그다음에 선분양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단기에다가 변동금리 쓰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면들, 대출 구조의 문제 같은 거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텐데 송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역시 대출 구조는 은행이 결정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좀 전에 이제 은행권의 어떤 과실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2008년에 터졌기 때문에 거의 4년이 다 돼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배울 건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미국 서브프라임 그럼 버블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사태 터져서 타령이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크게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가 저금리죠. 정부가 잘못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버블 키웠다. 두 번째가 은행의 탐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처음에 김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위 신금융기법이라고 그래서 증권화 나하고 대출을 숨기고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세 가지인데 그중에 은행의 탐욕이 무슨 거냐면은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 왕창 해서 네. 이자가 높은 금리 받으면 실적이 높아지니까 경영진들이 수백억, 수천억 인센티브 챙겨갔죠. 과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억 대출 받으면 원리금 상환에 한 270만 원 한 달에 내야 되는데 그 정도 상환할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중에 몇 프로 되겠느냐. 근데 실제로 보면 수도권 아파트 사는 사람 2억 대출 이상 다 받았다 이거죠. 그런 리스크를 과감하게 지면서 은행이 대출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미국 은행권처럼 어떤 실적을 올려서 경영진들이 보너스를 챙기기 위한 그런 욕심이 과연 없었는가 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대출 구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출 구조가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거치 기간이 있잖아요. 3년 동안은 이자만 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3년 돼가지고 원금 오면 또 연장을 해줬습니다. 6년 네. 정도를 이자만 냈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 능력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 거치기가 가장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왜 대출을 해주고 왜 받았냐면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집값 오르면 대출 더 받아서 그렇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 오르는 걸 기대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의 잘못도 네. 은행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소 원장님이 은행권의 책임론을 강력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 박사님, 지금 은행 자체 내에서는 어떤 이런 대출 구조의 문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뭐 특별한 네. 하여튼 네. 제가 아주 소 원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사회가. 근데 네. 제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김유신의 말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타고 기장집에 가서 술 먹은 사람은 김유신인데 왜 거기까지 실어다 준 김유신의 네. 목을 치느냐. 네.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린스펀의 저금리 정책,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낮게 예대율을 통제해야 되는데 100% 가까운 예대율을 놔뒀던 거.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은행의 탐욕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은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투자은행의 탐욕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탐욕을 부린 게 아니고 미국은 우리하고 은행 제도가 달라서 투자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를 만들고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면서 거기서 장난을 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상업은행은 BISB라든가 이런 규제 때문에 사실은 그 탐욕을 부릴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구조도 거치식 이런 거라든가 뭐 단기가 너무 만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는데 거치식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서프라임 사태가 나타나고 나서 거치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좀 더 기간을 넓혀줄 필요가, 길게 해줄 필요가 있으면 거치식을 쓰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거치식이 이게 많았었냐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15년, 20년, 30년짜리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우리가 5년 동안 거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받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치식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사태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만기를 조정한다는 게 일종의 거치식의 방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치식이라든가 이런 구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채를 무서워하지 않는 돈 쓴 사람의 문제지. 네. 제가 보기엔 뭐 금융기관이 물론 그게 편승하고 그걸 조장한 측면이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금융기관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은 이 각성이 안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소 원장님 어떠신지요? 지난 4, 5년 지켜보면 빚을 권하는 사회였어요. 네. 가장 앞장선 게 정부입니다. 그 저금리 정책을 사상 최저금리 2% 낮추고 17개월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낮게 3.25%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세계 각국의 모든 기관들, 경제 전문가들 금리 올리라고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안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부양책 1년에 서너 건씩 막 내놓으면서 집 사라, 부동산 올라갈 거다. 이렇게 부추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2010년에 수도권에서 분양한 게 12만 5천 가구 분양을 했습니다. 2011년에도 12만 가구 했고 2009년, 10년, 11년 3년간 대략 한 35만 가구가 분양이 됐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이제 미국처럼 부동산이 그때 꺾였다고 그러면 상당수가 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정부가 금리 낮추고 부동산 좋아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부추겼기 때문에 35만 가구 2009년, 10년, 11년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하우스푸어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부 정책의 피해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근데 대출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계대출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언론을 통한 나름대로 대책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언급도 된 부분인데, 김 박사는 지금 우리 비금융권 가계대출이 굉장히 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한데도 불구하고 비금융권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질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 받은 것보다 제2금융권에서 더 많이 집값 대비 더 많은 포션을 줘가지고 이게 만약에 부실화가 될 것 같으면 제2금융권 폭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한 걱정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그 서브 프라임, 네. 프라임의 밑에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것
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은행에서 받은 것은 프라임이고 그다음에 비은행에서 받은 것이 서브 프라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용도도 그렇고 한도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정책적인 문제가 미국하고 굉장히 다르면서 그러나 또 우리나라 측면에 나름대로 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네. 지적하신 이 부분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이 생계형 대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하긴 했지만 그것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계형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즉 자영업자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 된다, 고령자의 대출이 문제가 더 된다, 뭐 이 저소득층의 문제가 더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그 소위 비은행 쪽 네. 이쪽부터 좀 꼼꼼히 따져보겠다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주택과 관련된 대출은 외국에서는 이런 기관들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이런 그렇죠. 주택 전문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중은행에서 하는 페니매나 뭐 미국 같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그 부실을 관리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게 묶이지 않습니까? 자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비은행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유롭다 보니까 비은행 쪽에서 대출을 해준 쪽이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심지어 100%까지도 해준다면서요? 그렇죠. 일부 그렇게까지 네, 갔었죠.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송 원장님도 걱정을 하신 이런 부분에 그 어떤 뇌관이 만약에 터진다면 비은행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봐집니다. 폭탄이 터지면 제2금융권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겠죠. 리스크가 네. 큰 네, 부분인 PF 해가지고 저축은행들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게 2010년 초에 이제 금융위기에 집값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 저희 아파트 이제 우체통에 전부 모 이제 국내 보험사에서 전단지를 넣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 집에도 왔는데 그 집값의 당시 시세의 80%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거 받은 사람들은 지금 대출 금액보다 집값이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은행권보다는 제2금융권이 먼저 부실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 세금 투입돼야 되니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제 작년에 이 김석동 금융감독위원장이 취임을 6월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고서 직후부터 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작년 6월 29일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처음에 나갔는데 이제 그런데도 결국 지나고 보면 가계대출 총액은 작년에 재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대책 나오기 전에 많이 늘었고 그 이후에 조금 둔화가 됐을 텐데 이제 그 대책이 나오면서 은행권에 집중을 한 것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융권도 같이 그때부터 관리를 해갔으면 좀 많이 더 이 가계대출 확대책을 억제할 수 있었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뭐 금융기관 자체의 어떤 영업 행태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됐지만 정부 쪽을 한번 조금 보면 말이죠. 어쨌든 금융당국의 어떤 뭐 안이한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금융사들에 대한 일일이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관행에 대한 어떤 정책적 고려,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쪽도 뭐 워낙 근본적으로는 뭐 부동산 값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런 어떤 침체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문제를 조금 지적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제 김 부장님은 이제 그 금융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 길게 봐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참여정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로 2002년부터 2006년, 7년까지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일던 때였습니다. 근데 참여정부는 거품이 너무 커지니까 각자 그 집 사는 사람들이 리스크 지지 말고 적게 살아면서 진정책을 계속 냈죠. 정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못 참고 산 거예요. 그야말로 소비자들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산 겁니다. 정부는 진정하시오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실제로 이제 그 거품이 터진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고 2008년 하반기에 터졌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계 대출이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이렇게 거품이 터지니까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구나 라고 그 사례들을 보면 그때부터는 가계 대출을 줄여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금리 2%로 낮추고 그리고 은행한테 원금 유예시켜라. 뭐 거의 행정지도 하다시피 해서 은행이 따랐죠. 네.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 부양책 계속 내면서 집값 떨어지는 거 막았어요.
언론도 야 이제 이런 부양책 나온 지 집값 오를 것 같다는 이야기 계속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 많이 산 거죠. 그런 책임이 따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것이 사람들이 이자 싸니까 원금은 안 내도 되니까 대출 우습게 알고 받아서 집 산 겁니다. 저금리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이 참여정부와 지금 MB정부까지 이르기까지 정부의 어떤 책임에 대한 시각이 두 분이 현저히 차이가 나시는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조금 한번 대책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대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하우스포 해당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결국 이거의 문제 태생적 원인이 이제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부동산 시장의 이런 침체, 이거 하나 갖고도 따로 좀 토론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거 떨어지면 정말 큰일인데, 송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거품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네네. 이제 저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 비교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배쯤 올랐다가 지금 33% 떨어졌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제2스페인 이야기 나오는데 스페인은 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 3.2배 올랐다가 네. 최근에 한 30% 떨어졌어요. 우리는 보면 수도권을 보면 2000년 초부터 2008년까지 한 3배쯤 올랐습니다. 지금 10% 한 20%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스페인 경우를 보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어떤 근거로 뭐 3배가 올랐다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일 많이 이제 격차를 보였던 게 한 75%까지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가격이 빠지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쪽 전문가들 얘기를 해보면 주택 수요 행태와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가격 요소만에 의한 주택 가격 전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뭔가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건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전제로 하는 건데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사실 위험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가격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길게 보고 조심스럽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자, 이제 해법을 좀 결론적으로 가서 내려야 되겠는데, 과연 하우스 푸어 이분들에 대한 어떤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가령 예컨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금융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뭐 이럴 경우는 재정도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금융 영역이 어차피 금융 영역을 벗어나죠. 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해법을 좀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결자 해지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하우스포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또 소득과 지출의 이 흐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할 수 없으면 가까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오셔서 자문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내가 지출을 어느 부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또 자산을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자산의 내부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여튼 하우스파라고 이거는 하우스파 해당되는 분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큰 방향은 이건 천천히 이연을 시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홍콩에서 집값이 일시에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때 그 금융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원금은 유예를 시켜주고 이자만 열심히 내면 그래서 한 5년 지나서 전반적으로 정상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나오는 그 만기의 조정이라든가 금리 적용 방식이라든가 또는 연체 이자율의 조정 등은 해서 이연을 시켜야 할 것이 다만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이거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하층의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려고 금리를 탕감시켜주고 원금을 탕감시켜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
납부를 거부하는 소위 도덕적 해이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나가 있는 사무소들이 깜짝 놀라서 뭐 그런 보고서를 보내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길게 보고 길게 조정을 하면서 긴 호흡으로 가야 되지만 금리를 탕감해달라든지 네. 원금을 탕감하라는 얘기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이 금융산업 조직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이 비은행들, 심지어 뭐 상호신용금고라든가 그렇죠. 네.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데까지 다 이 15년,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하겠다고 하고 보험회사라든가 증권사마저도 이런 걸 취급하는 이런 그것은 좀 시정이 돼야만 앞으로 재발을 막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것들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봐집니다. 자, 소 원장님도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가령 아까 지금 얘기가 나온 소위 채무 재조정 문제하고 또 은행 담보대출 구조 변화 같은 거를 포함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네. 또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가계의 이제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계의 소득에 비해서 과다하게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지금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갚는 것 말고는. 네, 네.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가지고 4년 동안 쭉 써왔던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환율 정책이 어느 정도였냐면 2007년 말에 936원 환율이 지금 1145원쯤 하고 있어요. 22% 올랐습니다. 그동안 같은 4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 쭉 보면은요, 일본, 홍콩, 또 중국은 환율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환율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떨어졌고 다른 통화들이 그 가치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22% 올랐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고환율 정책인데. 예를 들어서 환율을 200원을 더 낮춘다고 지금보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유 수입만 해도 1년에 1,000억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이 20%가 낮아지면 원유 수입에서 소비자들이 20조 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 총 수입이 5,200억 달러인데 1년에 네. 그 절반 이상이 내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50조 원 이상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어요. 그럼 4인 가구당 치면 45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는 그래서 환율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가계 소득을 늘려서 그 가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을 제고해 주는 거다. 저는 이거를 네. 이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고 환율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줘주실까요? 김 박사님부터. 뭐 정부에 지원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네. 개인 금융사 건설사들의 대응 방향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아마 이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제 주체가 없을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 문제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침소봉대한다든지 또는 위기를 조정한다든지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되 좀 더 긴 시각으로 보고 분명히 우리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대출이 일어나는 것과 그것에 연체가 되는 것과 또 연체 중에서 부실이 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체율이 2%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부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된다. 재정으로도 그렇고 금융기관 수익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송 원장님. 저희는 우리나라 그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급증할 것이다. 다른 나라 예를 보면은 하우스푸어가 급증을 하면 지금은 은행 부실이 그 부실채권 비율이 뭐 1% 이렇게 아래쪽에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급증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다른 나라들 예를 보면은 우리도 그 길로 갈 것이 상당히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은행이 지금 상당히 그 은행 주가들이 좋습니다. 지금 증자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스페인이든 미국이든 실제로 이 문제가 터지면 부동산 부실 문제가 터지면 그 은행 증자하느라고 하우스푸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터지기 전이고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은행은 증자에서 자본을 확충해 놓고 네. 문제가 터지면 은행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실제로 하우스포가 된 가게들 생계 지원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토론을 듣다 보니까는 사실은 기초 통계부터가 조금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견해도 굉장히 다르시지만 그래서 야 이거는 기본적인 통계부터가 우리가 어떤 그 이런 거를 종합 관리하는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말씀들 중에서 상당히 틀린 부분들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은 어쨌든 두 분 오늘 토론 고맙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지구 뭐 온 나라들이 아주 빚과 전쟁으로 뭐 난립니다. 유럽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특이하게 또 이렇게 하우스 푸어라는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직 비는 내리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저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 특히 뭐 하우스 푸어 이 문제도 이게 뭐 어느 금융 분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이 다 얽혀져 가지고 해결이 참 어려운 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환경을 보면은 뭐 대선이다 또 뭐 연달아 터지는 게 정부 스캔들로 이렇게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거 보면 참 걱정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컨트롤 타워로 말씀드리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흥하는 거는 뭐 오래 걸려도 망하는 건 잠깐이라 그러죠. 아무튼 뭐 정부가 좀 이 문제를 잘 그 집중 관리하는 어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좋은 성과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 여기서 잡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